일본이 오는 9일부터 한국,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 동안 격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입국 금지로 해석됩니다. 방역이 취약한 나라가 입국 금지를 한다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주장이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가 모두 42명으로 늘면서 메르스 당시 사망자를 넘어섰습니다. 위중한 상태인 환자는 26명에 달합니다.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전날 확진자가 2명 나온 데 이어 34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령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비상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출생 연도에 따라 마스크 구매 날짜를 지정하는 요일별 오보제를 시행합니다. 구매는 1인 2장으로 제한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LA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친서를 보냈고 문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 도발 이틀 만이고 김여정이 청와대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45일 만에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42명으로 늘어서 지난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 사망자 39명을 넘어섰습니다. 환자 대다수가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도 코로나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오늘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오늘 전격적으로 모든 한국인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이미 전 세계 거의 절반의 나라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조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금지 발표는 긴급 장관 회의에서 상당 시간 조율을 거쳐 나왔습니다. 앞서 한국과 이란에 체류한 외국인 전면 입국 거부 소식을 전한 상케이신문 보도 내용보다는 완화했지만 증상이 없어도 2주 강제 격리 후 입국 허가를 내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에 발행된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관광객 입국 자제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인 입국은 나리타와 간사이 2개 공항으로만 가능하고 선박 여객 운항도 중지할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조치인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만 거부했었는데 7일 0시부터 경상과 안동, 영천, 칠곡, 의성, 성주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아베 정부가 이렇게 한국인과 중국인 입국에 강경 자세로 돌아선 건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크루즈선 집단 감염 사태로 이미 신뢰를 잃은 데다 올림픽 개최까지 먹구름이 낀 상태여서 당장은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2주 내 대구 청도에 체류한 적 없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만 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내 확진자가 5,000명을 넘으면서 사실상 한국인 전면 입국 거부로 더 큰 빗장을 쳤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현 상태로는 7월 도쿄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방역에 집중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벚꽃이 필 때 초청하겠다고 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도 올림픽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双方は現下の最大の課題である新型ウイルス感染症の拡大防止を最優先する必要があり 아베 총리가 각종 스캔들에 이어 크루즈선 집단 감염 사태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강경 방침으로 선회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일본의 봉쇄 조치가 호혜 평등의 외교 원칙을 벗어나 일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항의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크루즈선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까지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욕주는 한국에 유학 중인 미국인 대학생과 교수를 전세기로 귀국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71살 남성으로 지난달 중순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를 타고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This individual did develop symptoms on the cruise and was still symptomatic when they passed through the port of San Francisco on their return trip. 보건당국은 이 크루즈를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긴급 회항시켜 특히 사망자와 같은 일정을 지낸 승객 26명을 선내 격리 조치했습니다. 승객 11명과 승무원 10명이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까지도 이들이 배 안을 자유롭게 다녀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 선사는 일본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탑승객 전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Under the circumstances, to advance a proclam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in the state of California. LA에서도 확진자 6명이 추가돼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미국 내 환자는 158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주는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에서 유학 중인 뉴욕 소재대학 학생과 교수 300명 전원을 귀국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방역 선진국인 호주와 일본까지 한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이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절반이 넘는 99곳으로 늘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방역 후진국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또 외교 수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은 아닌지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곳은 99개국, UN 회원국의 절반이 넘습니다. 호주와 일본까지 추가됐습니다. 호주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7시부터 한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호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호주의 조치는 일주일간 적용한 뒤 일주일 단위로 연장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방역 선진국들도 입국을 제한하면서 정부의 진단도 무색해졌습니다. 여러 외교장관들의 얘기가 스스로의 방역 체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투박하게 막을 수가 없다. 미래통합당은 입국 제한한 타국까지 비난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외교냐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한국인 입국 제한에 가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우리의 방역 상황을 설명하고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코로나19 환자가 322명이 더 늘어서 전체 확진자는 6,088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도 7명이 추가로 확인돼 42명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39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추가 확인된 사망자 7명은 모두 대구와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숨진 3명은 모두 60, 70대 남성입니다. 경북에서는 4명의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동의료원에 입원했던 청도 거주 84세 여성과 성주 거주 81세 남성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안동의료원에서 사망한 80대 남성은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숨진 2명 가운데 경북 청도 국립노인요양병원에서 사망한 80대 여성은 4번의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다가 사후인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는 42명이 됐습니다. 2015년 메르스 종식 때까지 숨진 38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위중 환자도 20명이 넘습니다. 위중으로 분류하는 인공호흡기 또는 그 수준 이상의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26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오늘만 322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6,088명으로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는 처음 10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휴관과 어린이집 휴원을 22일까지 2주 더 연기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은 대구의 신천지 교회와 경북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처음 폭발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붙어있는 경북 경산시의 상황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경산의 확진자가 경북 전체의 40%로 늘어서 정부가 오늘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경북 경산시. 지난달 19일 확진자 2명이 처음 발생한 뒤 오늘까지 389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경북 전체 확진자의 4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경북의 신천지 관련 확진자 262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경산시에 거주한다며 오늘 세 번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상당한 확진 환자가 확인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경산시의 영남대학교 캠퍼스는 썰렁한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이맘쯤이면 사람이 엄청나죠.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영남대학교와 번화가입니다. 평소 같으면 대학생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지금 이렇게 인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마저 속출합니다. 100만 원도 안 될걸요. 한 10만 원? 이 정도 될까요?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보건당국은 경산시의 확진 환자 증가를 대비해 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경북 봉화의 한 요양원에서도 34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41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내 581곳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봉화의 노인복지시설인 푸른 요양원입니다. 굳게 닫힌 문에는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을 소독합니다. 푸른 요양원에서만 오늘 입소자와 종사자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봉화구는 이 요양원의 직원과 입소자 등 116명에 대해 감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2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이죠. 이분들이 전부 다 고동이죠. 부푼하고 이래서. 경북에서는 푸른 요양원 외에도 청도 대남병원, 칠곡 미랄 사랑의 집 등 5곳의 집단시설에서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581곳 전체에 대해 2주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동 자체가 안 되고 종사자들 출퇴근을 못하게 합니다. 시설 내에서 잠을 자고 근무할 수 있도록. 뚜렷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집단 감염이 경북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마스크 대란이 수그러들 줄을 모르자 정부가 사실상의 배급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 사람당 일주일에 2장씩만 어린이도 노인도 직접 판매점을 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판매처 앞 대기 행렬을 막기 위한 오부제도 시행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하고 맞춰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3년생은 수요일, 1979년생은 목요일만 마스크를 살 수가 있겠죠. 송병철 기자가 마스크 사는 법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적 마스크는 전국 2만 3천 개 약국을 중심으로 사실상 배급제처럼 판매됩니다.
출생 연도 증명, 주임의 초과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하는데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구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본인이 여권 혹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약국에 가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가는 경우엔 부모의 신분증과 등본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오부제 요일을 부모에 맞춰도 됩니다. 장애인은 대리인 구매가 가능한데 이 경우엔 해당 장애인의 오부제 요일에 맞춰 장애인 등록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이번 주에 2장을 못 샀다고 다음 주에 2장을 더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중에 못 산 사람들은 토, 일요일에 오부제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은 당분간 1인 1매씩 팔다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갖춘 뒤 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약국별로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습니다. 하루 생산되는 마스크 1,000만 장 가운데 공적 비율은 80%로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200만 장은 의료와 방역기관에 배분하고 600만 장이 판매됩니다. 나머지 민간 마스크 200만 장에 대해선 필요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현재 10% 이내로 허용한 수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으로 올려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마스크 공급을 둘러싸고 연일 혼선이 빚어지더니 결국 배급제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줄 안 서고 필요한 최소한의 마스크는 살 수 있게 될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정부의 이 대책이 원래는 어제 발표하기로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기획재정부는요, 어제 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를 했고요. 오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당초 9시 30분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었지만 이 발표 10여 분을 남기고 오후 3시로 미뤄졌습니다. 이 마스크 공적 판매 비율과 공급 방식을 놓고 이 정부 내 의견 불일치가 원인이었습니다. 예, 정부도 좀 우왕좌왕하는군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주일에 마스크를 2장씩만 산다고 하면 공급량은 지금으로서 충분합니까? 물론 좀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이 정부로서는 지금으로서 이 공급량이 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내에 마스크 하루 생산량을 현재 1,000만 개에서 1,400만 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부자재인 중국산 필터를 지금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업체가 136곳이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중국산 필터를 사용하는 곳은 22곳입니다. 자, 이 업체들은 지금 필터를 수급하지 못해서 마스크 제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요. 예. 자, 일단 정부 생각은 예비비를 들여서 이 국산 필터 생산량을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준비 중인 신규 설비를 조기에 가동시키고 이 기저귀나 물티슈에 들어갈 설비까지 마스크 필터를 만들게 하겠다는 건데요. 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이 기저귀와 물티슈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정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베는 이런 식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계산대로 하루에 1,400만 장씩을 생산을 하면 이제는 앞으로 줄 안 서고 마스크는 살 수가 있습니까? 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매일 전국의 우체국과 농협에 100개씩 그리고 약국에는 250개씩 매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1인당 2매씩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우체국과 농협은 50명 그리고 약국은 125명 정도가 사가면 품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큰 약국도 있고 작은 약국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급을 합니까? 일단은 정부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 같은 데는 금방 동이 날 수 있을 텐데 그럼 줄 서는 대신에 여러 곳을 또 찾아 헤매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우체국은요, 이 번호표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번호표를 받기 위한 줄은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만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디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앱을 개발해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예. 우리는 좀 우왕좌왕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정부가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할 정도로 마스크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 마스크 100만 장씩이 구호 물품으로 둔갑해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미래통합당 지상욱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린 제보자는 여러 차례 경찰과 식약처에 신고까지 했는데 서로 떠넘기며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매일 마스크 100만 장이 중국으로 불법 수출되는 정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호 물품으로 위장이 돼가지고 중국의 샤오미한테 매일 100만 장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마스크는 구호 물품으로 둔갑해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중국 가전제조사 샤오미 한국 총판이 국내 마스크를 사들여 중국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지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매일 100만 장씩 수출로 보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혹시 적십자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쪽을 통해서 보내고 있어요. 제보에 따르면 한국 총판 측은 정부가 수출을 막았지만 구호 물품으로 위장한 마스크는 수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식자를 통해가지고 구호 물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샤오미 측은 이에 대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려고 수출 가능 경로를 얘기한 것일 뿐 실제 수출은 안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저도 물건을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실제로 그렇게 나간 적은 없습니다. 제보자는 또 마스크 매점 매석 관련해 경찰과 식약처 등에 20차례 신고했지만 서로 떠넘기며 단속을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조사를 하는 차원이지 수사기관이 따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부처가 식약처예요. 빨리 나와달라고 하세요, 식약처도. 노영욱 국무조정실장은 사안을 파악해 필요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독설을 쏟아낸 지 하루 만에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를 위로한다는 친서를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길래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만 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의 정치적 교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를 극복하길 조용히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빌겠다며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응한 청와대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지 하루 만에 정반대의 친서를 전달한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보건협력 제안에 대한 답신으로 해석했지만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공개적으로는 친서의 방역물자 지원이나 경제적인 협력 요청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나온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남녘 동포라는 이빨린 꼬드김에 넘어가서 또다시 북한의 무조건적인 퍼주기로 화답하는 그런 운운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답신을 오늘 보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여야의 21대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서울과 경기 등 지역구 14곳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현역인 노웅래 의원과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쟁했던 서울 마포구 갑의 결과가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노웅래 의원이 김 전 행정관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받았습니다. 비례대표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인 정춘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에서 이홍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맞붙었는데 정 의원이 이겼습니다. 경기 화성 갑에선 비례 현역 송옥주 의원이 조대현 예비후보에게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양양자 전 최고위원과 고삼석 전 청와대 행정관, 이남재 전 이낙연 의원 보좌관이 대결했던 광주 서구 을에선 양 전 최고위원이 승리했습니다. 전주 을에선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원 이사장이 경선에서 이겨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은 서울 동대문 을의 민병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5번째 컷오프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부산 경남 지역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포함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받았던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결국 탈락했고,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김재경 의원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는 경남 양산을과 거창 합천 지역구에 신청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우 전 지사를 모두 공천 배제했습니다.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재기를 노리던 6선 이인재 전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 공관위원회에서 그동안 일관된 방향과 방침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김재경, 재선의 김한표,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 부산 중구 영도에 공천 신청했던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남구 을에 공천됐습니다. 장재원, 박완수, 조경태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본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전 청장을 고소고발한 김기현 전 시장은 울산 남구을에서 현역인 박맹우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남 양산에선 윤영석 의원이,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는 조혜진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세보수당 출신 중에는 유이동 의원이 평택을에 단수 추천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부산 진갑에 공천 신청한 원영섭 당 조직 부총장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서한을 공개한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 하루 만에 미래한국당에 입당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박 전 대통령과 상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수 진영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자유공화당은 통합보다는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하든 그럼 대통령이니까 상의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 김문수 공동대표는 통합보단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로 연대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분 요구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합에는 지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엔 공천 작업을 다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세력의 재규합 선동이라며 연이틀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명실상부하게 다시 도로 새누리당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정치 선언으로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미래한국당 입당으로 옥중 편지의 메시지는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류는 내일부터 시작될 통합당의 TK 지역 물갈이에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법무부와 여권이 연일 검찰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죠. 오늘 정부가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대검 포렌식 팀도 가세해서 신도 명단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압수수색 효과는 거둔 셈입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20분 시설 폐쇄 딱지가 붙은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 앞이 부산해집니다. 우리가 뭐 미리 준 것도 있고 요청하신 건 다 드렸어요.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검찰 관계자들이 전산실로 들어갔습니다.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명단 그리고 출입 기록이 저장돼 있는 전산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측의 자료 누락과 축소 의혹 등에 대한 확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의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였고
오늘 조사에는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과 장비도 투입됐습니다. 서버 분석을 위해서입니다. 대검 측은 이번 행정조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신천지 강제 수사 요구를 의식한 듯 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신천지 측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 경북 지역에 써달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에 1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모금회 측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반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과 3일 만인 오늘 신천지 측이 120억 원을 내놨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구주회에 100억 원, 중앙회에 20억 원을 특별 모금 계좌로 이체한 겁니다. 총 회장님이 사죄하면서 인적, 물적 협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지역과 전국의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써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부를 받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은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거액이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모금회 측은 기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뭔가 방향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금회 측은 신천지가 경찰 수사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 반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경남 창녕의 한 동전 노래방에서 확진자 6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초 감염자인 노래방 직원은 자가 격리했다고 진술했지만 GPS 추적 결과 노래방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동선 노출을 꺼리는 확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남 창녕의 한 동전 노래방입니다. 이곳 노래방 직원 61살 A씨가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중학생 등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학생들이 확진자 많은데 여기 갔다 오고 못하고 A씨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뒤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폰 GPS 추적 결과 노래방에 출근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이분이 노래방을 다녀가신 GPS 기록을 확인한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동전 노래방이 나오는. 인천에서는 신천지 교인인 중국인 48살 B씨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날에도 피부관리 영업장에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6일 신천지 과천본부를 다녀온 사실도 숨겼습니다. 평택의 한 확진자는 도박 사실을 들킬까봐 자신의 동선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접촉자 확인이 늦어지고 그러면 이제 2차 감염, 3차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염병 예방법에는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감염 차단을 위한 안간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과 구내식당에는 접촉을 막기 위해서 가림막이 등장했고 한 대학의 출입문에는 소독용 에어 샤워기가 설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민원인과 구청 직원 사이에 투명 차단막이 설치됐습니다. 차단막 사이로 대화를 하고 서류를 주고받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 1일 민원인과 접촉하는 부서에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했습니다. 공무원도 민원인도 불편함보다는 혹시 모를 감염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거 막을 한다고 해서 뭐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이나 뭐 이제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이나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그 감염 예방 효과도 있고 하니까 동주민자치센터나 이쪽으로도 원하시는 데 있으면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입구에 들어서자 소독약이 자동으로 분사됩니다. 광주대는 지난 2일 기숙사 출입문 2곳에
방역용 에어 샤워기를 설치했습니다. 무독성 알코올인데요. 한 70% 이상의 알코올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자가 원천적으로 전신 소독을 서울의 한 대기업 구내식당에는 가림막이 등장했고 전남 진도구는 섬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진도대교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하루 평균 통과 차량 2만여 대에 모든 탑승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이딴 면피성 발언을 이어오던 중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이 발원지가 아니라고 선언하며 책임 회피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적반하장에 확진자 수 2위인 한국이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지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코로나 사망자의 폐 속은 온통 풀 같은 액체였습니다. 但这个肺摸上去不是这样的感觉，这个肺已经不是肺了，还是一个尸变。 이렇게 전 세계 3,300명이 숨졌지만 중국 정부는 책임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我愿强调2点：第一，目前病毒溯源工作仍在进行中。 한술 더 떠 중국의 전염병 국가라는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피해자인 양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우한 화난 시장에서 코로나19가 퍼졌다고 인정한 건 40일 전. 只有我们每一个人都能够掌握了防控知识。 이랬던 중국이 책임 회피 조짐을 보인 건 지난달 말 한국 등 다른 나라 확진자가 급증하던 때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발원지로 다른 나라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근원 연구를 지시하자 중국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 독감과 코로나19의 연관성 등을 일제히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는 미국이 뿌린 생화학 무기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미 정계는 중국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혼란을 일으켜 자국의 대응 실패를 감추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문우신 재무장관도 중국 추가 관세 유지 방침을 밝히며 중국의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신천지 사태도 주목하고 있죠. 중국 최대 관영 온라인 매체 인민망입니다. 중국 우호 여론 확산에 한국 인사들을 동원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입니다. 대장금에서 역병을 이겨낸 것처럼 중국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적은 수량이지만 중국 국민의 안전의 보탬이 되기를. 충분한 수량은 아니겠지만 중국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중국은 코로나 책임을 다른 나라로 돌리려는 여론전이 한창인데 확진자 수 2위인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 책임을 더 강조했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이러다 한국이 코로나 발원지라는 누명을 쓰는 기막힌 일이 생기진 않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이틀 전 해군 고속정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7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수류탄이 1970년대에 생산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년이 넘는 무기로 훈련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해상사격 훈련 중 해군 고속정에서 폭발한 해상용 수류탄 MK3A2입니다. 대잠수용으로 쓰이는 소형 폭탄으로 이번 사고에서 폭발한 수류탄은 1970년대에 생산된 미국산이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0년도 넘은 무기로 훈련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해군은 이 수류탄을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9,400발 사용했습니다. 수류탄은 함정의 후미에서 폭발했는데 군은 문제의 수류탄에 결함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열 수류탄의 경우 제조업체의 품질 보증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변기 탄약창의 전문 조사관들이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터진 수류탄 역시 지난 1월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민간 자문위원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어제부터 현장 감식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어제 폭발 사고가 난 충남 서산 화학공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진행됐는데 사고 충격으로 진입 계단이 부서지면서 연기됐습니다. 또 사고 주변 주민 피해도 계속해서 추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하루 지난 롯데케미칼 대산 현장 주변 모습입니다. 산산조각난 유리창과 찌그러진 첫째 셔터, 전쟁터 같은 모습이 폭발 당시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주민 피해는 300건, 어제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호소했습니다. 문짝이 다 드러나고 또 뭐 유리는 다 깨져 있고 고성 처리가 빨리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빨리 돼야지. 오늘 오전 경찰과 국가수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폭발이 시작된 곳은 나프타 분해센터 3층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건물 3층으로 연결된 철제 계단이 망가져 합동 감식반은 폭발 현장 조사를 연기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 영상 복원을 의뢰하고 사고 당시 근무자를 조사했습니다. 근무한 과정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4명 조사했어요. 서산의 한 시민단체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폭발 사고가 난 서산 대산공단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나 주민 32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한국 언론 최초로 조선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공식 행사를 취소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민족 독립을 외친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3월 5일. 우리말로 쓴 민족지, 조선일보가 탄생합니다. 피의 대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야말로 3.1운동으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결과물로서 조선동화가 생겼다. 조선일보는 가장 먼저 우리말 보급에 힘씁니다. 당시 인구 2천만 명 중 1,700만 명이 문맹이었습니다. 또 민족시인 한용운, 백석, 홍명희, 윤동주 등 다양한 인재들을 등용해 거듭된 정강과 폐간 속에서도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정권의 압박 속에서도 할 말은 했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졌을 때 국민은행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조선일보는 젊음을 바친 학생들의 거룩한 영령이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선우이 조선일보 주필은 김대중 납치 사건을 두고 정부의 떳떳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대한민국이 안정기로 들어선 1990년대 초, 조선일보는 언론사 최초로 환경운동을 기획해 UN 환경계획의 글로벌 500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실 보도를 통해 권력을 감시해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식 행사 대신 조촐한 사내 행사를 통해 100주년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지난 100년이 그랬듯 앞으로 100년에도 사실 보도라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그래도 봄은 오고 꽃은 핍니다. 양산 통도사 301살 홍매화가 만개했다가 벌써 져갑니다. 절집 늙은 매화 중에 가장 먼저 피어 봄을 알리는 자장매라고 하죠. 신안 하이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도 이맘때쯤이면 홍매가 핍니다. 6년 전 새누리당 경북 지역 의원들과 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함께 심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상징 인동초처럼 추위를 이겨내고 꽃 피우는 매화를 고른 겁니다. 그리고 그 2달 뒤엔 민주당 의원들이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김대중과 민주당을 외치며 맞이했고 박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이팝나무를 함께 심었습니다. 이팝꽃 같은 하얀 쌀밥을 국민이 배불리 먹게 하겠다던 소망과 의지가 담긴 나무죠. 2016년 광주에 폭설이 내리자 대구에서 제설차 7대가 달려왔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더 사흘을 머물며 눈을 치웠고 2년 뒤 눈이 쏟아진 광주에 또다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의 코로나 환자 7명이 광주로 옮겨져 전남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분산 수용을 머뭇거리는 사이 광주시와 시민들이 자청한 첫 병상 나눔입니다.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기다리는 대구 환자들에게 광주시는 코로나 병상 109개 중 절반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여성단체 회원들은 어제부터 사랑의 도시락을 매일 300개씩 싸서 대구 경북에 보내고 있습니다. 첫날 도시락에는 여수 갓김치를 곁들였고 반찬을 바꿔가며 해남 겨울배추 김치도 싸줄 거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에 쏟아지는 온정 중에서도 유난히 따스한 광주의 손길 뒤에는 10년 전 맺은 달빛 동맹이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거울의 머릿글자를 딴 나눔과 도움의 끈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경주 지진, 여수 수산시장 화재 같은 우한마다 서로를 부축했던 달빛의 정이 코로나의 재앙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두 지역을 넘어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마음의 백신이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진심이 오가며 쌓이노라면 해묵은 마음의 벽도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이팝꽃과 홍매화처럼 아름다운 동서화합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3월 5일 앵커의 시선은 달빛의 정 병상 나눔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옷을 든든히 입으셔야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렇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요. 안개도 걷히고 추위도 풀리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이어서 오후에는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청주와 대구가 영하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고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이 16도까지 올라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5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